안녕하세요. 제 채널에는 신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길게 의논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여성 신사입니다. 남편은 30대 초반에 해당하며 우리는 결혼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서로 손을 벌리지 않고 맞벌이를 하였습니다. 월급에서 2만 1,000원씩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생활비와 저축을 했으며 나머지 돈은 우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용돈이나 경주 비용 등을 썼었습니다. 평소에는 흠잡을 곳이 없어 구설수에 오르거나 다투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남편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말을 감싸고 당기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것인가요? 혹은 남편과 저의 아이를 낳는 것인가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남편과 그의 가족은 저에게 무례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임신 후에 남편이 어둡게 의심하는 데서 그만두도록 되었습니다. 전 근무했던 회사는 야간 근무도 많고 사무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해 다니기도 했어요. 이중소득일 때는 남편과 제가 버는 돈이 비슷했고 모두 반반 나눠서 했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댁에서 계속 불러오라고 했어요. 일이 많아졌어요. 가보면 이것저것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도 참 많았어요.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것까지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시부모님 속까지 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 하더군요. 운동도 하며 시댁에 다녀오면 좋을 텐데 왜 그러냐고 하는데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2주 정도 시댁에 가다가 시어머니에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시길래 우리 집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기분이 상한 듯한 말투로 알겠다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임산부 며느리를 파출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편도 참 사람이다. 기분이 나쁘게 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왜 벌이로 생활하게 되면서 뭐 하나 사는 것도 남편의 눈치가 보였어요. 남편은 자기 월급을 모두 제게 주는 것이 못마땅해 한 번씩 다툼이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200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남편이 쓸데없는 곳에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은 돈은 저축을 하고 이것저것 50 정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다음날 출근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직장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 생각했지만 그 뒤에 남편이 한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임금 10만 받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집에서만 놀면서 부러워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마치 머리를 어딘가로 맞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정신을 잃고 남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은 농담이었는데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느냐며 적반하장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평소에 우리에게 준 생활비가 얼마나 아까웠을지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과의 아이를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서운했어요. 그날은 미친 듯이 싸우고 다음 날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엄마는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비가 이해해라 하시는데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톡을 보냈습니다. 그만하고 두루아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말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은 마음 없어서 읽기만 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저에게 전화해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고 친정에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속이 더 아닐 텐데 몇 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집을 나가냐고 하시면서요. 어디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다니 1회 더 얘기해 볼까요?
시어머니를 실망하게 했던 제 잘못이 없겠죠. 친정 부모님께 속상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집으로 와라고 했다가 아이는 사치스러워 보인다고 말했고 다시 일에 출근할 것이라고 하며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신을 원하지 않는 아내에게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을 했던 남편에 대해 어떻게 살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들만 편들어주는 것을 보니 상황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남편은 메시지로 미안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더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지 여쭤보셨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도 계속 왔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안 받았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 같았고 정말 불쾌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온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이유로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언성을 높였습니다. 잘 생각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저와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보시고 임신 중인 제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을 막마땅히 여기며 회사를 그만두고 노는 것을 비난하는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셨다.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혼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집에 불렀는데 부려먹은 어머니도 한모 어깨 올려 어머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고 하셨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이 생각 없이 입을 낮추거라도 못된 버릇 고쳐놓으려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겠다고 하셨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월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부터 친정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친정 엄마가 옆에서 저에게 그만 마음을 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마음이 풀려야 한다고 하셔서 아프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음 풀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계셨던데도 수용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릎을 꿇고 앞으로 잘할 것을 맹세하며 우리에게 양보해달라고 할 때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베란다 쪽을 바라보게 하는 말 대신에 제대로 돌아가라고 말했고 지저분한 말을 불러일으키거나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말해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칭찬은 받지 말아야 하며 아이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께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이틀 동안 남편은 전화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며 한 번 더 기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틀에 한 번씩 전화해 오시며 아들을 잘못 키운 본인의 죄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게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솔직히 미움으로 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방정과 이기적인 마인드가 바뀔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이기지 않는 척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크시네요. 여러분의 많은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연과는 다르게 큰 언니 노처녀로 퇴물이라는 말이 붙는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던 작은 언니가 요즘은 자격지심을 느끼며 괴로워한다는 사연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자격지심과 열등감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30을 넘어 깨달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살려는 스타일을 지니고 있어서 어째서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최근 큰 언니를 보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의 심리를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함께 자란 자매로서는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겠지요. 저는 32살이고 결혼한 지 3년 된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남편과 맥주 한잔하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도 합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직장 상사 뒷담화에 하루 피로가 풀리는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친정에서 막내인 3녀 중 마지막입니다. 큰 언니와 작은 언니는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저는 작은 언니보다 어색하게 세상을 경험해왔어요. 작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자신은 언니들과 항상 같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불만을 토로했죠. 작은 언니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성격이에요. 우리 세 자매 중에 작은 언니만은 성형을 여러 부위에서 시술했고 키도 크게 뼈대를 보정했는데 성형을 하지 않았다 해도 작은 언니는 객관적으로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외모에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큰 언니와 저는 작은 언니가 성형을 할 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자주 큰 언니와 제 외모에 대해 빈정거림을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큰 언니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이름으로 서로 대화합니다. 큰 언니는 성격이 매우 순하셔서 작은 언니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요. 작은 언니는 제게 매우 군을 부립니다. 어렸을 때 여러 일을 시키거나 불쾌한 일이 생기면 제게 욕을 하거나 때리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작은 언니와 정말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작은 언니는 제게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언어적으로 괴롭히며 놀립니다. 작은 언니가 무섭다고 해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작은 언니의 영향력 때문인지 아직도 할 말을 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기 어려워요. 작은 언니는 성인이 된 후에 남자를 참 많이 만났어요. 대학 때는 잘생긴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모습이 자주 보여서 대학 졸업 후에는 남자친구의 직업과 집안을 자랑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큰 언니는 작은 언니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남자의 돈을 많이 쓰는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남자의 눈을 맞추러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처도 받으면서 그랬는데 작은 언니는 그런 상처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작은 언니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아니었는데 귀를 떼었으니까 부러웠겠죠? 그리고 또 작은 언니는 저와 큰 언니 외모를 비하하며 여자는 예뻐야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우리를 한심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작은 언니는 이유 없이 큰 언니를 싫어했습니다. 저에게 큰 언니를 흉보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라 몰랐지만 서서히 세뇌되어 큰 언니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왔습니다. 큰 언니는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언니는 제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챙겨주었어요. 만만한 게 큰 언니인 큰 언니에게 못됐던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작은 언니는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후반에 결혼한 후 대기업에 다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형부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었죠. 혼자 남들이 자랑할 만한 외모도 있던 신랑이었어요. 작은 언니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어떤 예물을 받았는지 자랑하면서 큰 언니와 저에게 이야기했고 큰 언니는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투를 좀 나타내서 함께 기뻐해 줄 수도 없었죠. 그 후에 평범한 신랑을 만나 결혼하여 우리 집에서는 평범한 남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큰 언니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 부모님은 큰 언니가 더 나이가 있으시고 위생에도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들기 전에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큰 언니를 달래려고 하기도 했지만 큰 언니는 그냥 웃고 넘기는 것 뿐이었어요. 그러나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작년 초 큰 언니가 남자친구를 고용하고 집으로 인사를 시키더니 작년 말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촌 빨리는 얼굴의 중년 남자처럼 허스키한 큰형 보며 처음 만났을 때 언니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도 했어요. 작은 언니는 큰 언니에게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고 결혼한다고 너무 안 가리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은 비웃는 듯한 작은 언니의 말 속에는 은근히 큰 연애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훈남 애무에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서 부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너는 뭘 하는 건가요? 이게라는 전혀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반전이 시작되었죠. 큰형부는 제법 큰 사업을 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독립하여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형부가 운영하는 업체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회사였어요. 함께 밥을 먹을 때도 비싼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받았던 문화 충격이 아직도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큰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밥을 먹었는데 형부가 자주 가는 곳이 10이라고 들었을 때는 놀라웠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가격에 놀랐고 형부의 행동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것저것 여러 요리를 시키더라고요. 양은 다 먹을 수 없는데 남기면 아까워서 따는 생각도 들었고 맛도 있어서요. 저는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형부는 제가 잘 먹는 음식을 주목하며 접시 속의 음식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다가 다른 음식도 많이 남아 있었지만 제가 잘 먹는다는 이유로 10만 원치 음식을 또 시키고 저는 속으로 다 못 먹을 것 같아 걱정했어요. 결국 음식이 많이 남아서 며칠 동안 그 음식을 생각하며 혼이 났네요. 엄마가 뒤늦게 큰 언니에게 음식이 너무 남기고 돈이 많이 나가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 언니는 시댁이 원래 그렇게 외식을 하는 습관이라고 했어요. 엄마와 나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결혼 전에도 언니는 비싼 화장품과 가방 2점을 점차 모았고 물어보면 예비 시어머니가 주신 것이라고 해서 가져간 것도 있었지만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주신 것들도 있었어요. 큰 언니도 다 못 쓰고 남겨져서 저와 작은 언니에게도 챙겨주었어요. 작은 언니는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자기도 이런 것들 많으니까 됐다고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 명품 같은 것을 잘 모르긴 하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도 많았네요. 큰 형부가 한 번은 저에게 연니한테 받은 옷이나 화장품 다 못 쓰면 주변 사람들에게 팔거나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해서 용돈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돈 어른이 주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이런 건 선물로 많이 들어와서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에 또 한 번 문화 충격을 받았네요. 큰 언니는 정말 무슨 복인 시부모님 예쁨을 더 많이 받고 명절해요.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부러웠어요. 그냥 쏘쏘한 시댁이거든요. 명절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 이 정도 시댁이 많은 것도 복인 줄 알아서 주변에서 말하던데 장녀라서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집안일을 다 하고 철없는 작은 언니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도 많이 받았던 큰 언니가 이런 집에 시집을 간 것이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큰 형부가 언니를 폴했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부럽고 착한 언니가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작은 언니는 큰 형부의 집안을 알게 된 이후에 큰 언니를 뒤에서 흉보는 것이 점점 심해졌어요. 틈만 나면 전화해서 큰 언니에 관한 뒷담화를 계속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 재력과 성격 모두 흠잡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부가 없었기 때문에 작은 언니는 큰 형부의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작은 언니는 큰 언니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었는데 집안이 좋아도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냐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작은 언니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큰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부럽다고 얘기했을 때 작은 언니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덕을 받겠느냐 식으로 말했습니다. 실은 덕을 뽑는 곳이 많다고 말이에요. 주말마다 큰 언니가 자주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비싸게 착한 생각이 드는 곳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에는 제 신랑과 함께 큰 언니를 부르면 밥이라도 사주겠다고 큰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은 4살이 되는데 우리 처제가 박사님께 받은 선물을 주었다고 좋아했습니다. 형부의 성격 때문에 질투하는 감정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차이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때때로 저희 언니네 집에 신랑과 함께 오라고 해서 형부가 한두 번 입는 정장을 신랑에게 입게 해서 비싼 정장을 사다 오곤 했어요. 작은 형부는 키가 큰 편이라 사이즈가 다르고
큰 형부와 신랑은 체구가 비슷해서 참 좋았습니다. 신랑도 이 비키가 걸렸죠. 작은 온에게 자랑하려고 남의 옷을 가져와 입으면 짜증을 냈어요. 지난 추석에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친정에 갔더니 큰 언니네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사돈 어른들은 큰 언니가 딸만 있는 집의 장녀인 것을 얘기했습니다. 친정 차례를 지내라는 초대를 받았다고 했어요. 술을 거의 못 마시는 아버지는 얼굴부터 목까지 빨개져 있었는데 양주병 하나를 안고 계셨어요. 큰 누나 시댁에서 명절 선물로 받은 거라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고 해 아버지는 그걸 나와 남편한테 주께서 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볼에 뽀뽀하고서 저에게 한 잔 주셔서 조금씩 마셨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비싼 술을 마시는 걸 좋아하면서 분주함 있는 여성으로 변모했습니다. 작은 누나도 와 있었는데 계속해서 아버지는 예쁜 행동을 하면 한 잔 주겠다고 하시며 4인방이 장난을 즐기며 아주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작은 누나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양주의 맛을 모르겠다며 맥주만 조금 마시는 자기에게 작은 언니는 톡톡 쏘는 말투로 이야기했고 형부는 둘의 맥주 마시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큰 형부가 양주 2병을 꺼내서 나와 작은 언니에게 명절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빠가 받은 것과 같은 급이라며 주던데 작은 언니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는 양주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며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했고 그에 대해 작은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 언니가 그럼 뒤 하나 더 가져가라고 말했을 때 언니들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큰 언니는 웃고 있었지만 약간 기분이 상한 표정을 지었고 작은 언니는 극도로 짜증을 냈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어색한 작은이에게 진짜 가져갈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차가운 말투로 자니야 가져갈 거야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제가 일부러 양초가 안 맞다며 가져가서 어떻게 나누어 가져갈지 얘기했는데 그런데 쳐다보는 작은 언니의 눈빛은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언니가 듣게끔 해서 저는 계속 큰 언니를 칭찬했습니다. 큰 형부 사집 이야기보다는 큰 언니가 시부모님에게 많이 받는 게 부럽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작은 언니의 표정이 나빠지자 저녁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른 떠나더군요. 모든 가족들이 작은 언니가 왜 먼저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언급한 사람은 없었어요. 저희는 늦게까지 즐겁게 노는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언니는 어렸을 때 저와 큰 언니를 부모님께 누명도 씌워가며 혼자 예쁨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큰 언니가 친척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이미 못 견디게 기분이 나빠 보여요. 저처럼 그냥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될 텐데 작은 언니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만 힘들 텐데 말이에요. 우리 큰 언니를 예뻐해 주시는 사돈 어른들께 저는 그냥 고맙고 신랑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큰 형부에게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작은 언니가 얼른 자격지심에서 벗어나서 다들 편안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철없이 자랐어도 이상할 게 없는 막내예요. 따님인데 생각이 매우 깊으신 것 같아요. 어딜적인 기품이 있는 성격의 큰 언니라 그런 남편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작은 언니도 곧 가족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집안 모두 항상 행복하실 것을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혼한 전 남편과 시무가 다시 합쳐져 찾아왔다는 딸과 함께 시원하게 여긴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싱글 엄마입니다. 친구처럼 여행을 즐기며 함께 사는 10대 따님도 있습니다. 아내와 별거한 남편이 다시 합의를 찾아와서 오랜만에 혼란 속에 빠졌는데 저는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제 원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딸의 응원도 받고 잘 만나고 있어요. 애나 빠와씨 어머니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이지만 아이 때문에 연락을 주고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저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는데 소름 끼친다고 말해주었어요. 전시 모란 사람도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너도 혼자 힘들게 살 거 아니냐고 하며 본인 아들과 이제 다시 앞을 보라고 하는데 백수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당신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 반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시모는 존댓말을 하더군요. 천시모에게 아들을 이혼시켜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있나 보다고 있네요. 아이는 내가 잘 키우고 있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 잘 지내고 있던데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이없게도 남자의 아빠와 전신모가 찾아왔다. 20대 후반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1년 넘게 연애를 이어가던 중에 임신이 되어서 병원을 가야 할 걸 고민했었는데 당시 남자친구는 어떤 애나 아빠와 결혼을 하자고 했다. 애나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는 많이 떨렸는데 의외로 시부모님은 저를 좋게 봐주시며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주셨다. 배아빠도 저도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어서 월세로 시작했다. 우리 부모님은 애나 부모님을 처음 뵀을 때 조심하지 그랬냐고 하셨는데 남자의 아빠는 그 말에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계속 이야기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도 그 이야기를 하셨다. 귀한 아들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님께서 구박을 하셨다며 화를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으로 보여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상태로 집에만 있어서 답답할 뿐인데 아빠와 엄마는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뒤에도 아빠는 변한 게 없었어요. 부부 싸움이 많아져서 매일 그랬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싸우면 아빠는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 얘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쟤를 꾸짖으셨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사람 마음 편하게 일하도록 해줘야지 뭐 그러는 짓이냐고 막말도 하셨죠. 부러운 시어머니가 오셔서 쟤를 함부로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만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화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또 싸움이 벌어지고 시어머니는 다시 와서 제게 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반복되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여기서 우리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고 시어머니에게는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도록 부탁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해져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또 찾아와서 제가 상황을 고칠 생각이 없다며 싸움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정신을 잃고 시어머니가 물건을 집으시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 소리치며 반발했습니다. 던져서 저도 똑같이 했어요. 그날의 기억은 힘이 됩니다. 집안 정리를 하면서 집이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애를 키우는 일까지 너가 맡아라 덧붙였어요. 아빠는 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놀 수 있으니 기뻐하며 오늘 퇴사하였습니다. 그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 하늘을 향해 바랐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빠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옥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홀가분하게 지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가까이 살며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애 아빠가 딸을 보고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애 아빠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딸을 위해 만나게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애 아빠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제게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부모님에게 맡기고 돈을 타서 생활했던데 모은 돈이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이는 제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의 불평을 자꾸 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 아빠에게는 자녀인 저와 아이에게만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돈은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나는 생각조차 없었다. 자신이 주신 얘기에 따르면 자신은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주변에서 정리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어떻게 성실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얘기를 하며 괴로웠습니다. 몇 달 전 아이와 함께 살 만한 만큼 넉넉하지는 않아도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하려고 다시 앞장섰는데 내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설득하려고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아이와 관련된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빠와 전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황당한 일이었네요.
아이들도 다 커서 송달 일도 없는데 이제 와서 찾아와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화가 나곤 했어요. 시모는 아이를 보더니 가증스럽게도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라고 말하거나 울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이 때문에라도 함께 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온몸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애써 빠른 인간은 자기가 성실하게 살고 있고 돈도 많이 모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옆에 있을 때 그렇게 돈을 모으면서 왜 자기를 안 웃기는 여태까지 안 주냐고 물었더군요. 그 인간들은 말할 말을 잃더라고요. 보는 대로 아이는 아빠와 친정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릴 정도로 부모들의 싸움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린애 놈과 그에 맞서서 소란을 피우던 엄마라는 사람과 관련된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돈을 모은다고 자랑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자식이 돈을 벌어서 자란 아이들을 엄마 밑에서 어떻게 키우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곁에서 세상에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딸이 즉시 둘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할 말이나 들을 말이 없다.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하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가려고 신발 신고 있는 애 아빠한테 괜히 여자 만나서 괴롭히지 말고 평생 부모나 잘못 이고 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둘이 가고 나서 좀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른에게 말 듣고라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서 시어머니란 사람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기만 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며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아이는 화가 났는지 이제 앞으로는 아빠를 안 만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시하고 지들만 잘난 줄 알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에게 숙이고 들어올 날이 올 줄은 몰랐겠지요. 자기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데 다시 앞치자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들 같네요. 정말 염치라고는 한순간도 없는 인간들이네요. 따님까지 쫓겨나셔서 미안합니다. 다시는 질척거리지 않겠어요. 시원하게 일 처리 잘 하셨습니다. 함께 행복하세요. 이 사연은 맘충 엄마의 자녀인 학원생을 잘랐더니 학원생이 늘어난 또 다른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맘충 엄마를 쫓아낸 학원장님 글을 읽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글을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발된 신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수도권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리 높지 않아요. 그러나 이 동네는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말과 하는 말을 구별해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얼싸라고 하며 한 아이를 논리 부리며 처음에는 겨울왕국에 나오는 캐릭터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LH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란 뜻인 거예요. 놀림받은 친구는 성격이 좋아서 모욕을 당하더라도 참지만 친구들에게 욕을 하며 넘어가지 않는 듯합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도 이러한 말로 무시해버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울해하는 학생도 있으며 초등학생들은 이러한 말에 대부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어제 브랜드 아파트와 주택공사, A블록 아파트를 하나로 합병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이 크다고 하더군요. 주공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에 걸어서 20분 이상 걸려 다녀야 한다는데 상당히 불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부모들로 인해 아이들도 이상한 말을 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초등학생 중 한 명이 엘사라는 비하당하고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경고를 하였고 앞으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림받은 아이를 몰래 데려다가 미로를 풀어주던 중 제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엘사는 약할 테니까
정거지 월거지라는 말로 아이들끼리 놀리는 걸 듣고 정말 귀가 의심스러웠다. 전세 거지 월세란 뜻이라더군요. 도대체 초등학생 아이들이 전세와 월세의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부모의 월 소득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동네 브랜드 아파트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비싼지 알아보려고 일어나서 서울 빌라 전세가밖에 안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파트에서 살면서 사는 게 뭐 섭비래서라는 소리를 하도록 만든 부모님들의 정신세계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좀 부유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월셀지 중 상층 주택이 몇 세대 있었는데 그곳에 사는 아주머니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 않거나 그곳에 사는 아이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정말 부모님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곳에 사는 분들 중에서 사업 실패로 잠시 월세를 살다가 재기에 성공해서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된 집도 몇 번 있었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 후에도 한동안 우리 집에 명절마다 선물 사가지고 아줌마 아저씨가 찾아오셨죠. 부모님 덕분에 세입자로서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한국어 문법 구조로 수정하겠습니다. 인사를 하러 왔던 것 같던데 누가 어디에 사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주공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다 착하고 밝은 아이들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구의 거주지를 희롱하는 상습범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친구를 상실시키는 언행을 금지하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그것이 있었음을 전체 문자로 알리고 아이들을 조심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렸으며 그런 사태가 있었냐고 물으시자 조심하겠다고 답변한 어머니에게는 딱 3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항해 전화가 쇄도하여 당황할 지경이었네요. 아이들끼리요. 장난치는 것을 가지고 학원에서 생소한 고등 수준의 일터를 만든다. 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기만 하는 것인데 주제를 벗어나서 인성교육까지 시키려는 엄마들 때문에 학원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 어머니 3분께서 학원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수업을 잘 따라하면 되는데 왜 단체 문제를 보내냐며 항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학원을 못 보내겠냐고 말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우리 학원에서는 친구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는 아이에게는 가르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책에 없습니다. 나오는 내용도 잔소리로 들리니 학습장애가 올 것은 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들도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이해했을 텐데 어느 정도의 인성이 되어야 공부하면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책에서 배운 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군요. 그 어머니들이 한 말은 다시 한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들 어렸을 때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그들이 받아들인 교육 방식이 티를 내서 놀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불안스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 서로 놀리며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의 친구들이 고만고만하고 잘 사는 가정에서 왔다는 것까지 왜곡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리기는커녕 누가 어디에 사는지 관심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네 브랜드 아파트 값이 너무 높아서 서울 빌라조차 깜짝이 못하니까 다들 고만고만하게 싸게 파는데 누가 누구를 논하냐고 했거든요. 이곳에 있는 어머니들은 서울 사람들이 신도시에 사는 거지라고 하니까 싱숭생숭하면서 놀리면 좋겠냐고 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뭐 이런 학원이 있냐며 아이들을 당장 그만둘 것이라고 하더군요. 과외를 시키다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런 시골에 제대로 된 과외 선생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시골이라는 말에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학원 상생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로서 기본 인성이 안 된 아이는 공부를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할 때 우리 학원이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것은 그 새어머니 중에서 한 명만 학원을 그만두고 나머지 학생은 계속 학원에 나오더군요.
그만둔 어머니는 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지역 맘카페에 올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글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저에게 학부모 눈치 안 보고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는 학원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자이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맘카페 글에 달린 악플들도 캡처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악플이 아니라 그 글을 올린 어머니에 대한 악플을 받죠. 그 학원 이름을 말해 우리의 그 학원으로 옮기도록. 니야 이 학교 이름을 말해 우리 아이에게 이 아이 멀리하라고 말해줄게. 이런 내용의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악플이 많이 달리니 이틀 뒤에 삭제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 학원에 엄청 많은 문의 전화가 오더군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를 묻지도 않고 학원 시간만 문의한 다음 시간만 맞으면 다음 날부터 학생을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학원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 만에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학원을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가야 하는지 근처에서 빈 가게를 더 얻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마음을 카페에 올렸던 어머니께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부동산을 한다고 하셔서 전 프랜차이즈 부동산을 고른 적이 있어요. 학원을 넓히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버지께 상의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님께 알리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어머니께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었는데 소신 있는 원장으로 소문이 나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사이다 같아서 스님은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원래부터 소신 있는 교육자였고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멋지십니다.